네, 1월 29일 21번째 시스템 법칙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죠. 이게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죠. 자, 시작할 때부터 재밌어요. 번역본을 보죠. 이 번역이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한 혁신 창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말이잖아요. 혁신 창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제를 보시면 뉘앙스가 사뭇 달라요. Creating change in systems and in our philosophy 이렇게 돼 있죠. 이따 우리가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필로소피라 한 이유는 시스템을 혁신의 대상으로 변화의 대상으로만 보는 거 그거 말고 너도 바꿔라 그런 뜻이거든요. 네, 너도 바꿔라.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 시스템에 내가 나 말고 시스템이 문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너도 바꾸세요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이 시스템에 관련된 멘탈 모델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사뭇 다르죠, 뉘앙스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쭉쭉 넘어가 볼게요. 지렛대 시스템 개입 지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IBM은 25,000명의 인력을 추가하고 연구비 지출을 대폭 삭감하기로 발표했다. 내년 연구비 개발비를 10억 달러 줄인다고 한다. 존 에이커스 회장은 IBM이 여전히 전 세계 산업의 연구를 이끄는 선두주자이지만 성장 영역의 전환, 즉 장기적인 이익이 줄더라도 자본이 덜 드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다. 큰 변화를 했죠. IBM이 컴퓨터 장사에서 서비스 장사로 바꾼 큰 계기가 된 거죠. 유명한 사례죠. 자,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줄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시스템 구조를 바꿀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기업과 협업해 수년간 시스템 문제를 연구한 MIT 제이 포레스터 교수는 일반적인 관리자라면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시스템 구조를 확인해서 지렛대, 즉 시스템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을 아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까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강화 피드백 뭐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예견한 것이냐,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토론거리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지렛점은 시스템 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개념이다. 악마를 쫓는 은총알, 트림탭, 기적의 치료제. 여기서 이제 실버 블릿이란 표현이 나올 거예요. 지렛대. 이 표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실버 블릿. 예. 제가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 미팅을 좀 하게 되면 실버 블릿은 없다는 얘기를 정말 이렇게 거의 습관처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샷 그 만병통치약은 없다 약간 그런 뉘앙이고 어느 하나의 해결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돼야 된다. 멀티 솔루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이 실버 블릿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기적의 치료제, 비밀 통로, 마법의 암호, 역사의 흐름을 바꾼 영웅, 거대한 장애물을 거의 힘들이지 않고 통과하거나 뛰어넘는 방법 등이 모두 지렛점이다. 우리는 지렛점이 있다고 믿을 뿐 아니라 그 지점이 잠깐만요. 그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 손에 넣기를 원한다. 지렛점이 힘을 발휘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레스터 교수는 시스템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흔히 지렛점을 직관적으로 찾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직관이 반대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내가 시스템 분석을 처음 배운 월드 모델이다. 월드 모델은 포레스터 교수가 국제적인 기업가와 정치인, 과학자들의 연구 모임인 로마 클럽의 의뢰를 받아 가난과 기아, 환경 파괴, 자원 고갈, 도시 퇴락, 실업 등 중대한 세계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이어져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연구한 결과물이다. 포레스터 교수가 컴퓨터 모델을 통해 확실하게 제시한 지렛점은 성장이었다. 야, 이제 드디어 이 가면을 슬슬 벗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느낌에 도날라 메도우즈 여사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음소거 해드릴게요. 네. 자, 성장 나왔습니다. 인구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 지렛점이었다. 성장은 혜택과 대가가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난과 기아, 환경 파괴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의 대가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성장으로 해결하려 한다. 이거 이제 밑줄짝, 예, 대표적인 그 행동 경제학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경제학자들의 논리이죠. 문제가 있어 당연히 괜찮아, 생길 수 있지. 하지만 그것마저도 성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말 필요한 것은 훨씬 더 느린 성장 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성장. 어떤 성장이 전혀 다른 성장일까요? 어떤 경우에는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필요하다. 와,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 성장에 집착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온 힘을 쏟는 것이다. 지금 아까 성장을 언급한 것부터 계속 요 메시지가 1972년에 이 제이 포레스터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도넬라 메도스, 데니스 메도스 등등 몇몇 사람들과 함께 쓴 성장의 한계라는 그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죠. 1969년 제리 포레스터 교수가 도시 어반 다이내믹스요. 도시 다이내믹스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며 제시한 지렛점은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 주택이었다. 이때 제이 포레스터 교수가 엄청나게 욕먹었어요. 특히 흑인들한테. 도심 안에 있는 할렘가를 그걸 살리려고 보조금 줘서는 안 된다. 이 따위 결론을 제시했거든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줄일수록 도시가 더 나아지고 그 도시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도 더 나아진다고 주장했다. 포레스터 교수가 이 모델을 발표한 시기는 대대적인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할 때였고 당연히 포레스터 교수는 세상의 조롱뿐만 아니라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여러 도시에 공급된 저소득층 주택 중 상당수가 결국에는 철거되었다. 이 카운터 인투이티브 제가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예. 직관, 예. 카운터, 예. 인투이티브 직관하고 반대가 되는
왜 그럴까요? 이 웃긴 것은 그러니까 카운터 인투이티브한 표현이 참 던지는 쓰잘점이 많아요. 전 정말 여러 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웃기게도 시스템은 반직관적이나 직관적이지 않아요. 시스템은 자기 속도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그럴 줄 몰랐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럴 줄 몰랐네. 인간의 다분히 인간 관점인 거죠. 시스템 관점이 아니라. 반직관. 포레스트 교수가 복잡 시스템을 설명한 말이 바로 반직관이다. 지대점은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네. 직관적인 경우에도 거꾸로 사용해서 오히려 우리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악화시킬 때가 너무 많다. 어,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나라 전 세계를 대표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통역을 앓고 있는 문제가 있죠. 저출산. 저출산 관련해서 뭐가 지대점일까요? 그 생각을 좀 같이 해봐야죠. 네. 또는 주택 문제. 이게 주택 문제는 사실 언론이 자꾸 불을 지피는 것도 굉장히 커서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복잡하고 동태적인 시스템에서 지렛점을 쉽고 빠르게 찾는 공식은 없다. 그 지점을 찾아내려면 수개월이나 수년이 걸린다. 그리고 내가 쓰라리게 경험한 사실은 시스템의 지렛점을 찾아내도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얼마나 지금 이게 가슴 절절한 이 하소연입니다. 하소연. 네. 그 지렛점이 워낙 반직관적이기 때문이다. 복잡 시스템을 이해할 뿐 아니라 세상에 더 잘 돌아가게 만들길 갈망하는 시스템 사고자들은 그 순간 대단히 큰 좌절감을 느낀다. 내가 세계 무역 체제의 영향을 논의하는 모임에서 시스템에 개입할 지점의 목록을 제시한 날도 바로 그날처럼 좌절한 순간이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목록을 설명하는 이유는 발전할 여지를 마련하고 싶다는 지극히 겸손한 바람 때문이다. 그날 내 머릿속에 떠오른 목록은 수많은 학자가 아주 다양한 시스템을 수십 년간 엄격하게 분석한 결과를 추출한 것이다. 하지만 복잡 시스템은 복잡하며 이를 일반화하는 일은 위험하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도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지뢰점을 찾기 위한 비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차라리 시스템 변화를 더 폭넓게 고민하라고 하라는 권고에 가깝다.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시스템은 놀라운 움직임을 보인다. 여러분이 당좌 예금 계좌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자. 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예치한다. 예금 잔액이 아주 크면 약간의 이자가 계속 들어오고 계좌에 돈이 없어도 은행 수수료가 빠져나가 부채가 쌓인다. 이제 당신의 당좌 예금 계좌가 다른 1000개의 계좌와 묶이고 이렇게 묶여 변동하는 예금 잔고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그 1000개의 은행이 연방준비제도에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간단한 절량과 유량들이 서로 연결되어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고 동태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렛점이 흔히 직관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시스템 이론은 충분히 설명한 듯하니 이제 지렛점 목록으로 넘어가자. 짜잔, 네, 이렇게 했죠. 자, 좀 원문가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자, number, constant, and parameter 나오네요, 또. 네, such as subsidies, taxes, standards 이렇게 나오네요. 네, 보조금과 갑자기요. 네, 보조금과 세금, 네,
기준 등의 변수와 상수. 표현이 상수란 말을 했는데 이게 컨스턴트 앤 파라미터라고 또 했죠. 그죠? 네. 파라미터를 변수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 엄밀히 좀 달라요. 네. 자, 파라미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1장에서 설명한 욕조의 기본적인 절량과 유량을 생각해 보자. 유량의 크기는 숫자의 문제이며 그 숫자가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네. 수도꼭지가 뻑뻑하면 열거나 잠글 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배수구가 막히면 아무리 활짝 열어도 물은 아주 조금씩만 흘러나갈 것이다. 수도꼭지가 소방 호스처럼 물을 세차게 쏟아낼 수도 있다. 이런 변수 중에는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변수도 있지만 변할 수 있어서 흔히 개입 지점으로 사용되는 변수가 많다. 국가 부채를 생각해 보자. 국가 부채는 이상한 절량처럼 보일 것이다. 돈을 집어삼키는 구덩이이기 때문이다. 그 구덩이가 깊어지는 비율을 가리킨 말이 연간 적자다. 세수는 구덩이를 좁히고 정부 지출은 구덩이를 넓힌다. 구덩이란 말을 썼네요. 여기도 뭐라고 했나요? 네, 스탁, 머니홀, 네, 머니홀, 구덩이, 네, 구덩이, 구덩이 느낌하고 머니홀 느낌하고 비슷하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부채, 이게 국가 부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나?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나, 이거를? 네, 이게 세수, 이걸 좀 바꿔야 되겠네요. 국가 예산, 국가 예산. 그럼 이게 세수, 그다음에 세출, 뭐 지출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예산이 국가의 예산? 그럼 뭐라 그러죠? 국가 예산이 아니라 재정, 국가 재정. 네. 재정, 재정 수준이라고 합시다. 재정 수준. 그냥 세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 재정 수준은 높아지고 지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가 재정 수준은 줄어들죠. 네. 그걸 얼핏 보면 그렇죠.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음. 세수는 구덩이를 좁히고 정부 지출은 구덩이를 넓힌다. 의회와 대통령은 지출로 그 구덩이의 크기나 깊이를 확대하거나 과세로 축소하는 수많은 변수를 논의하며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이런 유량 여기서는 세수와 지출과 관련된 거죠. 네. 유권자인 우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세수를 많이 거두면 우리 주머니가 줄어들고 지출을 많이 하면 뭔가 어, 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서라도 좀 더 좋아지잖아요. 네, 뭐 그런 거죠. 어, 이런 유량들은 유권자인 우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다. 하지만 아무리 경론을 벌이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그 돈 구덩이는 매년 비율만 다를 뿐 수년째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가 호흡하는 더러운 공기를 다시 정화하려고 대기질 표준이라는 변수를 설정한다. 숲의 저량을 고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혹은 벌목 회사의 자금 유령을 확보하려고 연간 벌목 허용량을 설정한다.
기업은 최종 결과인 수익이라는 욕조의 수위를 지켜보며 임금률이나 상품 가치 등의 변수를 조정한다. 뭐 이렇게 볼까요? 나무를 얘기하면 이렇게 나무 하면 나무가 빠져나가는 게 벌목이 있게 되겠네요. 네. 이런 거죠. 네. 연간 벌목 허용량. 요 유량에 대한 정책이 연간 벌목 허용량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결국 유량을 컨트롤하는 거다. 라는 말을 이제 예전에도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기업의 수익 보면 수익이면 이렇게 수익이 감소되는 거고 이쪽 하면 수익이 추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수익이 추가되는 것은 가격. 네.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수익이 덜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이고 임금, 뭐, 지출과 관련된 거잖아요. 임금에 대한 어떤 비율,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 대체제표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타카 플로우의 개념으로 좀 살펴보면 재밌죠. 짜잔. 욕조 수위를 지켜보면서 임금률이나 상품 가격 등의 변수를 조정한다. 우리가 매년 보전지로 지정하는 땅의 면적, 최저임금, 에이즈 연구나 스트레스 폭격기 개발에 지출하는 비용, 은행이 여러분 계좌에서 빼가는 서비스 수수료, 이 모든 것이 변수이며 수도꼭지 조절이다. 즉, 이 플로우, 예, 유량이라는 얘기죠. 예. 정치인을 비롯해 새로운 사람을 뽑고 해고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수도꼭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수도꼭지가 돌아가는 속도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 수도꼭지가 전과 다름없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전과 다름없는 정보와 목표, 규칙에 따라 돌아간다면 음, 돌아간다면 시스템 움직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과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모든 대통령이 똑같은 정치 시스템에 연결된 점을 고려하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조급한 마음에 미리 이야기하면 이 시스템에서 돈이 흐르는 방법을 바꾸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네, 뭐 정치적인 그 성향이 좀 다 다르시겠지만 좀 문재인 정권, 문재인과 윤석열 이렇게 대비해도 똑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숫자, 즉 유량의 크기는 내가 강력한 개입으로 제시하는 12가지 목록에서 최하위에 위치한다. 타이타닉 호액에서 갑판 의자를 정리하는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수의 90% 아니라 95%, 99%에 관심을 쏟지만 변수에는 지렛대가 많지 않다. 이때 이 변수를 얘기를 한다. 요게 숫자죠. 네. the number list. 타이타닉 얘기 나왔고요. 디스코스 파라미터 그죠? 네. 어쩐지 변수를 파라미터예요. 그죠? 어, 이 얘기는 네, y는 뭐 이런 식의 이런 관계가 있으면 요거를 바꾸겠다는 뜻인 거죠. 네. 변수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네. 즉
5억이 아니라 100억을 집어넣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인구가 있으면 이, 이 유량은 이 스탁의 증가라고 해석하는 게 일단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출생자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그럼 출생 비율만큼, 그럼 출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넣어야지.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요, 이게 관련된 파라미터만 관심이 있다 이거죠. 과연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변수라기보다 파라미터예요. 예. 이 책만 읽으신 분들은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사실은 파라미터인데, 네, 그죠? 이거는 네, 하여튼 좀 여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변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파라미터는 특히 단기적일 때, 그리고 유량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하다. 사람들이 세금과 최저임금 같은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격렬하게 투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파라미터를 바꾼다고 국가 경제 시스템의 움직임이 바뀌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변수를 바꾼다고 만성적인 오케이. 만성적인 침체에 빠진 시스템이 다시 일어서는 일은 드물다. 변수를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은 지극히 가변적인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없고 시스템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선거 후원금 액수를 제한해도 좀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후원금 많이 못 갖게 해준다는 거죠. 아닌가?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게 좋은가요? 부패한 정치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아무리 만지작거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참 예견하는 것처럼 하고 있네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아무리 만지작거려도 경기 변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경기 상승 기간에는 이런 사실 잊고 지내다가 경기가 하락기로 접어들면 늘 충격에 빠집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아주 엄격한 대기 오염 기준을 적용한 결과 LA의 공기는 전보다 덜 탁하지만 여전히 깨끗하지 않다. 경찰에 투입하는 예산을 늘려도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산을 더 늘린다. 이게 다 파라미터를 조정한 거죠. 자, 또 파라미터가 지렛점이 되는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다. 파라미터는 12가지 목록 상위에 속한 개입 중, 그러니까 정책 개입을 얘기합니다. 중 하나를 촉발할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지렛점이 된다는 얘기다. 무슨 소리야? 네. 예를 들어 이자율이나 출생률이 강화 피드백 루프의 증가력을 통제하는 경우다. 시스템 목표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수다. 야,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저 시스템 목표가 문제로 많이 항상 보게 되거든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 목표냐 이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가치관이 충돌하거든요. 이게 가치관은 또 멘탈 모델의 총체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사고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게 될 때마다 이렇게 할 때 목표란 단어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하지만 숫자가 이처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대부분 시스템은 중요한 변수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설계되거나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로 숫자에 힘들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 친구의 경험담도 바로 이 점을 시사한다. 나는 건물주가 되자 월세를 얼마 받아야 공정할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다. 예. 세입자들의 상대적 소득과 나의 소득, 건물 유지비와 자본 비용으로 필요한 현금 흐름, 순 지분 대 대출 상환 이자 비율, 건물에 들이는 내 노동력의 가치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돈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그는 이렇게 충고했다. 당신은 공정한 월세를 정하는 미세한 선에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세입자가 망하고 그 선에 미치지 못하면 당신이 망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사실 당신과 세입자가 좋은 거래, 최소한의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애매하고 아주 넓어요.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당신 삶을 찾아요. 무슨 말인가요? 네. 보통 혹시 이제 건물주가 되거나 이제 그 임대업자가 되신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공정한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 많이 하시나요? 별로 고민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시세를 보면 시세 따라서 하지 않나요? 네.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부동산 업체한테 가서 또는 주위의 상가 보고 많이 결정하지 않나요? 자, 11번 완충제 버퍼로 나오네요. 유량에 비해 안정적인 저량의 크기 sizes of stabilizing stocks relative to the flow. 음, 그 스탁의 사이즈를 얘기해야죠, 그죠? 예, 상대적으로 네. 이 저량이 버퍼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스탁과 플로우로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놀라운 시사점이에요. 좀 보죠. 물이 천천히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거대한 욕조와 물이 아주 빠르게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작은 욕조를 생각해 보자. 거대한 욕조와 작은 욕조.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호수와 강으로 비교하면 될 것 같다. 호수가 범람하는 경우보다 강이 범람해서 재앙이 발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네. 즉, 담을 수 있는 양이 크고 작고의 차이죠. 네. 즉, 저량의 크기가 되죠. 음, 유량에 비해 큰 저량이, 음, 유량에 비해 작은 저량보다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화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크고 안정적인 저량을 일컫는 말이 완충제다. 전 몰랐어요. 그렇군요. 화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 크고 안정적인 저량을 일컫는 말이 완충제란 말이래요. 버퍼.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음, 자, 우리가 많건 적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에 맞춰 살지 않고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이유가 완충제의 안정력 때문이다. 상점에서 고객이 진열된 상품을 들고 나갈 때마다 새로운 상품을 주문하지 않고 재고를 보유하는 이유나
멸종 위기종의 개체수를 번식에 필요한 최소한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모두 완충제의 안정력 때문이다. 음, 이거 관련해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just in time. 바로 이제 이게 도요타 시스템에서 비롯돼 가지고 재고 수준을 가장 낮게 유지를 한다. 즉 고객이 요구하는 만큼만 생산한다. 야, 기가 막힌 모든 기업의 이상적인 드림이었죠, 드림. 그래서 다 이 이 저스트 이 지트 시스템에 다 열광해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한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재고 파동이 살짝 생기니까 어마어마하게 일파만파 생겼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이 정치 이 갈등 때문에 해외에서 특히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한 안정성, 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의심이 이제 들면서 오프쇼링, 예, 해외에서 물건을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 패러다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봤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투자로 생각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인 거죠. 상점에서 있고요. 네. 미국의 동부 토양이 서부의 토양보다 산성배에 더 민감하다네요. 네. 그 이유는 동부 토양에 산성을 중화할 칼슘 완충제가 서부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완충제의 용량을 늘리면 시스템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완충제의 용량이 너무 크면 시스템이 안 변해. 네.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 버퍼 역할을 하는 이 스타기 값을 높이는 것은 이런 좋은 효과도 있지만 결정적인 나쁜 효과, 이 버퍼라고 얘기하는 스탁, 네. 스탁을 더 키우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완충 효과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에서 참 어려운 이유는 스탁이 크면 클수록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트레이드오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탁을 올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다른 이유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네. 스탁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안 변하려고 한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음, 또한 저수지나 기업 재고 등 규모가 큰 완충제는 여기 언급돼 있네요.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돈이 많이 든다. 기업이 재고 적기 공급 방식을 개발한 이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Z 시스템을 얘기하죠. 이유도 가끔 발생하는 변수나 혼란에 취약한 재고 상태를 감수하는 비용이 일정한 재고를 확실하게 보유하는 비용보다 싸고 체류하기 쉽게 적은 재고를 유지하면 수요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게 좋은지 얘기할 수 없다는 정확하게 트레이드 오프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네요. 네. 사실 재고가 적으면 요새처럼 환경 변화가 심한 시기에 어,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고가 많아질수록 이게 이제 사회학 용어로는 이제 기득권처럼 변화를 저항하는 역할을 또 해준다는 거. 네. 어,
완충제 크기 변화 속에 지렛대가 있고 그 지렛대가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다. 하지만 완충제는 대체로 물리적 실체라서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네. 스탑은 대체로 물리적 실체라서 대체로라고 하지 100%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이지 않은 완충제, 인포메이션 쪽에도 해당이 됩니다. 심리 이런 것도 다 스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 토양의 산성 흡수 능력은 산성비 피해를 완화할 지렛점이 아니다. 댐의 저수 용량은 글자 그대로 확정적이다. 따라서 완충제도 지렛점 목록에서 상위에 들지 못한다. 좀 계속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렛점부터 해서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12개의 목록에서, 그죠? 12개? 네, 그죠?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렛대. 절양, 유량 구조. 방금 전에는 처음에는 유량만 받고 두 번째는 절양만 받는데 지금은 절양, 유량 구조라. 물리적 시스템과 교차점. 배관 구조. 즉, 절양과 유량의 물리적 배치는 시스템 작동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헝가리는 국토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모두 국토 중심지 부다페스트를 통과하도록 도로 시스템을 설계했는데 이런 도로 배치가 바로 오염 방제 장치나 신호등, 속도 제한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대기 오염과 출퇴근 정체를 유발한 주범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 진짜. 아무튼 배관 구조가 형편없는 시스템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미국 로키 마운틴 연구소의 에머리 로빈슨 연구팀은 그저 구부러진 파이프를 만지듯 펴고 너무 작은 파이프를 큰 파이프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놀랄 만큼 전략했다. 이런 에너지 개보수 작업을 미국의 모든 건물에 적용하면 수많은 발전소를 폐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물리적 재설계는 시스템을 변화시킬 때 가장 느리고 가장 비싼 방법이다. 절양 유량 구조에서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꾸면 좋죠. 하지만 바꾸기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절양 유량 구조 중에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인구를 팽창시킨 베이비붐 세대는 초등학교 시스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일자리 주택 시스템에 차례차례 부담을 주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은퇴 생활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5세 아이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6세가 되거나 64세 노인이 65세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분자의 수명이나 오염물질이 대수층에서 쉽게 나가는 속도, 비효율적인 차량이 폐차되기까지 10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사실과 마찬가지다. 물리적 구조는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지렛점이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물리적 구조는 신속하게 바꿀 수 없고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적절한 설계를 하는 것이 바로 지렛점이다. 하지만 구조가 완성된 후에는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구조의 한계와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구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구조의 능력에 부담을 주는 변동이나 팽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렛점이다. 또 어쩌라고? 네, 그죠? 어쩌라고? 지연,
시스템 변화 속도 대비 시간 길이. 네. 시스템이 변화하는 거에 대비한 시간의 길이. 네. 또 시스템이 변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네. 피드백 루프의 지연은 시스템 움직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진동을 유발하는 주 요인이다. 만일 당신이 목표에 맞춰 매장 재고 등 저량을 조절하려 하지만 저량의 상태에 관한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 목표를 초과하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정보가 시기적절하게 전달되어도 시기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같은 결과가 빚어질 것이다. 네,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30여 년간 가동될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바로 이 시간 지연 때문에 급속히 바뀌는 전력 수요에 맞춰 정확히 필요한 수만큼 발전소를 세우지 못한다. 아무리 정밀하게 예측해도 전 세계 모든 전력 산업이 용량 초과와 용량 부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겪는다. 용량 초과, 용량 부족을 우리는 오버슛이라고 표현하죠. 퉁쳐서. 이게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표가 있고 현실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차이가 발생하면 이 차이를 인지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노력을 하면 현실 수준이 바뀌게 돼서 결국에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이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간신히 인지했어. 인지했는데,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딜레이죠, 이것은. 인포메이션 딜레이. 근데 인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시스템의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노력하면 바로 바뀌나? 안 바뀌네. 이거 이제 머티리얼 딜레이. 이 두 놈의 딜레이 때문에 시스템이 오락가락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락가락하죠. 인포메이션 딜레이, 머티리얼 딜레이. 좀만 더 하죠. 네, 눈을 돌리는 모든 곳에서 지연이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지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을 땅에 폐기하는 시간과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시간 사이에 지연이 있다. 뭐 트리얼 딜레이 같죠? 네.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과 그 아이가 아이를 낳는 시간 사이에도 최초로 신기술기가 시험에 성공한 시간과 그 기술이 경제 전반에 자리 잡는 시간 사이에도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지는 시간과 그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시간 사이에도 지연이 있다. 네. 이 케이스는 이거죠. 공급, 가격, 수요. 공급을 많이 하면 가격은 줄어들죠. 가격이 줄어들면 공급이 또 줄어들고 그래서 밸런스 피드백.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밸런스 피드백. 하지만
주로 여기에서 지연이 있죠. 네, 여기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서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여기에서 지연이 있다 보니까. 네. 피드백 루프가 통제하려 하는 저량의 변화 속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피드백 과정의 지연이다. 지연이 너무 짧으면 과잉 반응을 유발한다. 제 꼬리를 쫓는 개처럼 성급한 반응이 진동만 증폭시킨다. 얼마나 길게 지연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성급한 반응이 진동의 폭만 증가시킨다. 이거를 뭐야? 요 push the system steps 더 more the systems pushback. 모르겠어요. 저는 저 표현이 되게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급한 반응이 진동마다 증폭시킨다는 표현에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길게 지연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연이 너무 길면 진동이 줄거나 계속 이어지거나 폭발한다. 임계치나 위험 지점, 범위를 넘어서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시스템에서 너무 긴 지연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오버슛하고 붕괴할 수 있다. 이게 없다, 이 목표 수준, 네. 이 목표 수준 또는 뭐 캐링 커패시티, 뭐 수용 능력의 한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모든 시스템은 사실은 균형점을 향해 가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근데 이런 경우요.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네. 균형점을 찾아가서 좋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케이스는 큰일 날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근데 방금 경우요. 결국에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그 사이에 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 사이에는 그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가 가장 큰 피해를 받죠. 그 약한 고리라 함은 사회적 약자? 뭐 그러기도 하죠. 두 번째, 이 업다운이 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냐면 사실 리질리언스의 메커니즘 때문에 회복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이게 회복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면 회복되고 싶어도 못 될 정도로 더 과잉하게, 더 과도하게 업다운이 되는 경우. 그럼 회복을 못 한단 말이죠.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버슈터 붕괴. 붕괴란 뜻은 여기서 회복될 여지마저 그 가능성마저 상실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지연 시간을 지렛대 목록에서 상위로 올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아하,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이거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려워. 이게네요. 그죠? 네. 그거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지연될 만큼 지연된다. 컨트롤 못한다 이거죠. 통제 못한다. 주요 자산이 구축되는 시간이나 아이가 성숙하는 시간, 숲이 자라는 속도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불가피한 피드백 지연으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편이 더 쉬운 방법이다.
성장 속도를 지렛점 목록에서 지연보다 더 상위에 올린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실은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겠는데, 뭐 인공지능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트 시스템, 시장의 변화를 정말 빨리 감지한단 말이에요. 빨리 감지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있고 현실 수준이 있고 수준, 갭이 있고 그래서 이 갭을 인지하고 인지와 뭐 조정해주는 요 시간, 요 시간이 과거에는 많이 지연됐는데 왜냐면 누가 보고를 해야 알지, 그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이제는 쉽게 쉽게 되죠. 그래서 빨리 의사결정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이 지연은 물리적인 지연. 그건 빨리 안 되니까요. 빨리 안 되니까. 예컨대 건축 기술도 과거에 비해서 좀 빨리 되고는 있어요. 그 3D 프린터로 건물을 아예 지어버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기술이 상용화 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죠. 아마 최대 4층 정도까지만 안정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고층 건물은 아직 3D 프린터가 아직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기술마저도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래저래 이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 컨트롤 못하다 보니 정보의 지연이 줄어들면 의사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거예요, 아마. 더 혼란스러울걸요. 제이 포레스터 교수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제이 포레스터 교수. 포레스터 교수가 월드 모델에서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는 지렛대가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거나 시장 가격을 더 자유롭게 푸는 지렛대보다 더 강력하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거나 시장 가격을 더 자유롭게 푸는 지렛대는 조정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예. 하지만 가격이 새로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해도 공장과 보일러, 기술이 작동하는 구체적 징후 등 세상의 물적 자본 저량이 변하는 속도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격이나 아이디어도 전 세계 문화를 관통하며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지연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기술과 가격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더 많은 지렛대가 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때로는 예, 지연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요 지연을 우리 김동환 교수님이 아마 기가 막힌 표현으로 바꿨죠. 기다림. 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정말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근데 못 기다리죠. 하지만 만일 시스템에 있는 지연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지연을 변화시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이 뭐죠?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 정보와 돈이 전달되는 지연 시간을 줄이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정보와 돈의 격렬한 순환만 초래한다. 네. 자, 이제 또 균형 피드백 얘기 나오네요. 갈수록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어디 보자. 채팅창에요. 네, 채팅창에 지도 출석부 올려드렸으니까요. 네, 지도 출석부 클릭하셔서 출석해 주시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한번 드릴까요? 우리 참 생각 나누기. 또 역시 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개 모임은요, 네,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네, 마감 됐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이 안 계시나? 네, 이건 아니고. 짠짠짠. 그렇죠. 전라북도? 서천에서도 오지 않으셨나? 네. 김점순 선생님 서천에서 오신 거 아닌가요? 네, 맞죠? 서천하고 군산 그 경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찍었구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네. 해볼 만하세요? 김점순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아니요? 오케이.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시긴 하셨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해온 이야기의 정말 결론 파트부터 시작하고 있거든, 지금. 네, 들어가고 있어서, 네네. 잘 들어보시고, 네, 또, 한번 그러려니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네, 오늘 녹화를 중지해야 되니까. 짜잔. 네, 그러면 일단 공식적으로요. 시스템 법칙 낭독회 1월 29일 21번째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